그러다가 우연히 만난 게 공교롭게도 거의 같은 무렵에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자기 사업을 일으켜보고 싶어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였다. 두 사람은 술 한 잔에 의기투합했다. 술자리의 의기투합이 스트레스 해소 정도로 끝나지 않고 단박 동업으로까지 발전한 건 아마 같은 뿌리라는 믿음이 적지 않으니 거들었음직하다. 다른 건 몰라도 상대의 안전성 속에 천지가 개벽해도 변치 않고 남아날 것 같은 꿋꿋함, 소박함, 정직함을 믿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건 흔치 않은 축복스러운 관계였다. 더군다나 자본은 대물림의 재산이 있는 그가 되고 기술은 공대 출신인 박규상이 되는 공평치 못한 관계였으니 믿음 빼면 아무것도 이룩될 수가 없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중소기업치곤 착실한 성장을 해왔다. 박규상 걘 재벌 소리 들을걸? 서병식은 기껏해야 브로커 사무실로 밖에 안 보이는 방 안을 또 한 번 탐색하듯이 살피며 말했다. 재벌은 좀 과장이라도 전자부품 업계에선 알아줄 만큼 신용도 얻고 돈도 모았다. 서로 손잡은 지 만 20년 만에 손 떼면서 그는 알토란 같은 현금으로 처음 투자한 액수의 500배가량을 손에 쥘 수 있었다. 20년 동안의 심한 인플레를 감안하더라도 월급짜리 내던진 걸 후회 안 할 수 있을 만한 액수였다. 그가 그 사업에서 손을 뗀 건 순전히 그의 건강 때문이었다. 그가 식이요법과 함께 복용해야 하는 결핵약 중엔 알코올의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약도 포함되어 있어 무엇보다도 엄격한 금주가 요망됐다. 처음부터 영업의 일선에서 뛰던 그에게 술을 못 먹게 한다는 건 무게 없이 전쟁에 나가라는 소리처럼 가혹하게 들렸다. 그렇다고 일선에서 물러나 좀 더 높고 편한 의자를 차지할 수 없는 건 아니었다. 그들이 만든 기업엔 그런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지만 이제 기업도 그쯤 컸으니 새로 마련할 수 있었고 박규상도 그러기를 권했다. 그러나 그는 굳이 손떼기를 고집했다. 장사가 한창 잘 될 때, 그러고도 붙들 때 물러난다는 건 그의 장사 속과 허영심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었다. 그와 박규상 사이는 그 후로도 막역한 사이고 알만한 사람들 사이에선 지금까지도 둘의 우정은 본받을 만한 관계로 거론되고 아낌을 받고 있었다. 그는 서병식의 천박한 상상을 정정해 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그게 소문이 된데도 상관없었다. 어차피 소문이란 그런 게 아닐까. 무명인은 유명인의, 못난 사람은 잘난 사람의 소문을, 그중에도 아름답지 못한 소문을 즐기지만 실제로 그런 소문으로 잘난 사람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은가. 그는 그만큼 서병식을 무시했다. 더러 동창들 소식 듣나? 그의 물음에 아니나 다를까 서병식은 동창 중 제법 밥술이나 먹는 친구들의 소문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 박규상을 재벌로 꼽을 정도니만큼 크게 된 친구가 거의 없었다. 박규상 다음으로 지방도시에서 개업해서 돈 좀 벌었다는 의사 친구를 꼽고 그 다음으로 은행지점장으로 정년퇴직을 앞둔 친구와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로 성공한 친구를 서너 명 더 꼽을 정도였다. 소문이란 물처럼 아래로만 흐르게 마련인가? 그런 소문이 서병식에겐 신기하고 재미있을 뿐더러 요긴한 연줄처럼 자랑스러울지 모르지만 그에겐 조금 더 흥미가 없었다. 그 대신 시골 학교를 떠나 각급 학교와 사회생활을 거치면서 맺은 대인관계 중 재계나 정치계에서 내노라 하는 출세를 한 친구의 소문은 은근히 관심도 많았고 따라서 모르는 게 없었다. 그는 서병식의 옹색한 관심권에 모멸과 연민을 느꼈다. 그래, 돈 좀 벌었다는 그 친구들하고는 종종 만나나? 아니야, 이 꼴을 하고 뭐하러 만나? 또 그 소리. 말이야 바른대로 말이지 외판원이 동창 연주를 이용할 줄 모르니까 자네가 그 꼴인 게야. 외판원도 천층만층이라고. 요새 고급차까지 굴리는 외판원이 얼마나 많은 줄 아나? 박규상이 돈 번 것도 순전히 내 판매 솜씨 덕이었지 별거 아니라고. 그는 두 질의 동아집에 월북카드에다 서명을 하고
한 달치 월부금을 선선히 선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동창생한테 내 꼴 보이기 죽기보다 싫어서 찾아가기는커녕 만날까봐 일부러 피해 다닐 정도였는데 자네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 같네. 역시 동창생밖에 없어. 그럼 그걸 말이라고 하나. 좀 더 인물이 나야 하는 건데 흉작이야. 하긴 시골 국민학교 동창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만 말이야. 그런 말 속엔 국민학교가 최종 학교인 서병식에 대한 연민과 우월감이 스며 있었다. 그러나 서병식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그의 말을 받아들인 것 같았다. 흉년이라니 당치도 않아. 그런 소리 하면 벌 받네. 그래? 서병식이 펄쩍 뛰는. 생각해보게. 우리 나이가 좀 흉한 나이인가? 일제 때도 징용, 징병 끌려가기 꼭 알맞은 나이이고 6.25 땐 또 그때대로 어느 편이든 안 될 수 없게 혈기왕성한 나이고 아무튼 줄곧 이날 입대까지 어려운 고비도 많았건만 그때마다 우리 동창들은 어디 가서 잘 엎드렸다가 목숨 안 다치고 기어 나왔으니 그게 어딘가? 암인가 뭔가로 죽은 친구가 하나 있긴 해도 요즘 막 이리니 요절했던 순 없고 그 밖엔 고스란히 그 구비구비 어려운 고비에 목숨 보존을 잘했는데 흉작이 웬 말인가 가당치도 않으니. 서병식이 하도 진지하게 말하니 그는 감히 그 옹졸한 풍년을 비웃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서병식이 가방을 끼고 일어섰다. 동화집을 한자리에서 2줄이나 팔게 된 그 늙은 친구는 매우 행복해 보였다. 아침마다 화투로 일수점을 치고 나오는데 오늘 아침엔 횡재수가 떨어졌지 뭔가. 화투점이 얼추 맞던가? 오늘 같은 날은 영검하지 않은가? 몇 건이나 했는데 앉은 자리에서 2건 했으면 횡재고 말고. 사람도 옹졸하긴. 공치는 날이 수두룩해. 그럼 나 먼저 가보겠네. 서병식이 다시 그에게 등을 보였다. 회색빛 제비초리와 흠이 깊은 앙상한 목덜미와 빛바랜 헐렁한 윗도리 속에 마르고 굽은 어깨와 가뜩이나 헐렁하고 꾸깃꾸깃한 핫바지를 더욱 희극적으로 만드는 심한 안짱다리 걸음을 바라보면서 그는 갑자기 술 생각이 났고 시장기를 느꼈다. 그는 어쩌면 지금 그 늙은 친구가 속이 비고 목이 컬컬하리란 생각을 자기가 그런 걸로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상스럽고 시끌시끌하고 연기와 냄새가 매캐한 불고기집에서 늙은 친구와 대작해가며 소주병을 까고 싶다는 갈망이 감미로운 슬픔과 함께 목구멍을 옥줬다. 여보게. 그는 다급하고도 작은 소리로 친구를 불렀다. 그는 서병식이 국민학교 동창이니까 동년배라는 것과 자기보다 15살은 더 늙어 보이는 외모가 자꾸만 헷갈려서 대등한 호칭으로 부르긴 부르면서도 속으론 깜짝 놀랄 적이 있었다. 왜? 서병식은 돌아서면서 친구의 놀란 표정 때문에 덩달아 놀라고 있었다. 행여 오늘의 행운이 취소되는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도망치고 싶은 것처럼 불안하게 시선이 흔들렸다. 이렇게 만나서 술 한잔 없이 헤어진 데서야 말이 되나? 안 그런가? 그는 친구의 불안을 능쳐주기 위해 지나치게 스스럼 없이 굴었다. 서병식의 갈증이 적나라해졌다. 목구멍이 그르렁대는 게 보이는 것 같았다. 나야 벌써부터 그러고 싶었지만 자넨 바쁜 사람 아닌가? 바쁘긴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적막한 저녁 나절일세. 나가세나. 그는 그의 속 깊이에서 기쁨이 용솟음치는 걸 느꼈다. 그런 기쁨은 얼마만인가. 오랜만의 기쁨이 잠자는 그의 세포 하나하나를 불러일으킨 것처럼 그의 온몸은 삽시간에 짜릿짜릿한 기쁨과 생기에 넘쳤다. 친구를 기다리게 하고 서둘러서 챙길 것을 챙겨 금고에 간수하고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온 그는 잠시 난감했다. 엄격한 식이요법 때문에 매식을 해본 지가 언제적인지 몰랐다. 소일 삼아 그곳에 사무실을 마련한 게 당뇨병 이후니까 5년째건만 그 근처에 단골 음식점 하나 없었다. 가만히 있자. 어디를 간다지?
밖으로 나오자마자 망설이는 그에게 서병식이 호기 있게 말했다. 내가 안내해도 되겠나? 그까짓 거 내가 한 잔 삼세. 나만 따라오게. 거리로 나오자마자 기죽을 펴고 되바라지기까지 해보이는 서병식을 그는 신기한 듯이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활기찬 밤거리에서 서병식의 노구는 더욱 작고 초라해 보였다. 그러나 줄창 그를 앞질러 사람들을 해치고 앞장서고 있었다. 방향무인한 젊은이들한테 곧 치일 듯하다가도 용케 비켜났으며 성성한 백발이 인파에 가라앉은 것처럼 안 보이는가 하면 곧 저만큼 서 떠오르곤 했다. 말을 놓기가 문득문득 캥길 정도로 자신을 젊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그 늙은 친구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기가 실로 벅찼다. 서병식도 싸구려 음식점이 즐비한 뒷골목으로 들어섰다. 비로소 늙은 친구의 뒷모습을 호젓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그에게 전혀 예기치 못한 느낌이 엄습했다. 그는 친구의 늙고 고달픈 뒷모습을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슬퍼서 아름다운지 아름다워서 슬픈지 가슴이 찐하면서 눈시울마저 뜨거워지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파격적인 아니 노망한 신미안이 어처구니 없어 혼자서 고개를 갸우뚱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서병식의 옹졸한 관심건, 옹졸한 생활건을 답답해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했는데 자신의 생활건이야말로 얼마나 옹색했던가. 그가 지금까지 사귄 친구는 하나같이 노후 대책에 철저했다. 퇴직금을 이식하는 방법에 밝았고 부동산 명의는 죽는 날까지 자식에게 넘겨주면 안 된다는 결의에 투철했다. 그들은 아무도 돈 뒀다 무덤으로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걸 모르지 않았지만 돈 권리를 놓치는 날이 곧 죽는 날이라는 정보에도 밝았다. 용돈 한두 푼 얻어쓰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해서 기른 아들딸한테 수모에 가까운 눈치를 봐야 하는 그들보다 한 발 앞서 늙은이들의 뼈아픈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그들은 재물을 악착같이 움켜쥐었다. 그들에게 몇 가지 금기사항이 있었다. 죽기 전에 분재하지 않기, 죽기 전에 부동산 명의 이전 안 해주기, 아들이나 사위가 사업자금 딸린다고 아무리 애걸해도 퇴직금 보따리 안 끄르기 등의 금기사항은 본인만 엄수할 게 아니라 남이 행여 어길 기미만 보여도 집단적인 성토를 아끼지 않을 정도였다. 그들은 자기 몸이 죽기 훨씬 전부터 이렇게 돈을 사장했다. 활성화되지 못하는 돈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다. 돈을 무덤까지 갖고 갈 수 없다는 말은 신식 노인에겐 해당 안 되는 옛말이었다. 그의 교우 범위 내의 중노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노후 관리에 철저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널린 빈부의 차이를 한 번도 근심해온 적이 없는 그것만 중노인층의 부의 편제가 장차 사회 문제가 되리란 제법 그럴듯한 예언을 한 적도 있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노후 대책의 무방비 상태인 채로 늙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의 옹색한 시야에 갑자기 나타난 서병식은 그에게 차라리 신선한 충격이었다. 진열장 속에 도루묵, 물오징어, 돼지고기 따위가 고추장기가 많은 양념을 뒤집어 쓰고 축 늘어져 있는 술집 앞에서 서병식이 멎었다. 자네 단골집인가? 아무렴, 그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서병식이 굽은 어깨를 뒤로 활짝 펴면서 으스댔다. 몇 억의 이건이 걸린 백을 쥐고 있대도 저렇게 거침없이 뽐낼 수는 없으리라. 무방비 상태의 노후에도 저런 살맛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군. 그는 그게 신기했다. 극긴 든든한 물주가 있는데 처음부터 글 걱정은 왜 해? 물주 좋아하네. 누가 자네를 물주 시켜주기나 한다던가? 내 얼굴 통하는 데선 내가 물주야. 사람 우습게 보지 말게. 원 사람도. 섭섭하면 2차 가세나. 맥주 한 병에 5,000원씩 받는 집도 있다면서. 나도 더 늙기 전에 빤스도 안 입고 호치마만 입은 여자가 따라준다는 맥주 맛 좀 보세나. 부자 친구 둬서 좋다는 게 뭔가. 자네쯤이면 적어도 그런 집에서 물주 노릇을 해야 체면이 서지. 안 그런가?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그 집에서 늦도록 술을 마신 생각까지는 났다. 술맛도 났거니와 값싸고 푸짐한 안주를 어찌나 허겁을 해서 많이 먹었던지 처음엔 가리지 않고 먹어주는 것만 고마워하던 친구도 나중엔 질린 것 같았다. 괴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더니 자네 식성은 과연 굉장하군. 기운 꽤나 쓰지? 돈은 안 부러워도 그가 하나 부럽구먼. 훔쳐 가질 수 있는 거라며 당장 훔치겠네. 무슨 기운을? 애끼 이 음흉한 사람. 몰라서 묻나? 하긴 주둥이에 기운이 몰려버린 친구치고 하초로 기운 쓰는 친구는 없지. 난 나이도 나이지만 워낙 줄이고 살아서 그런지 출출한 걸 잠시도 못 참다가도 배가 부르기도 잘해서 잔치집 가서도 미천을 반도 못 건지게 된 지가 벌써 언제적이라고. 이 안이 늙은 게 서럽고 한심한가? 거기까지가 그가 술 깬 정신을 가다듬어 생각해낼 수 있는 마지막 장면이었다. 거기까지의 줄거리로 미루어 짐작건대 호치마만 입은 여자가 시중된다던 맥주집에도 안 갈 수 없었을 것 같은데 통 생각이 안 났다. 그렇게 기억이 끊겨보긴 생전 처음이었다. 그는 처음 경험한 기억의 단절 상태, 젊은이들이 흔히 말하는 필름이 끊긴 동안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다. 필름이 끊겼다고 해서 목숨이 끊긴 게 아닌 이상 행동은 있었을 테고 그 행동이 전혀 그의 제어를 받지 않았다는 건 생각할수록 불가사의하고도 기분 나쁜 일이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자신의 고삐를 움켜쥐고 살아왔다고 믿었기 때문에 고삐에서 노연한 자신의 행적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 끊긴 필름을 잊기 위해선 그 늙은 친구의 도움이 있어야 할 것 같았다. 서병식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생각나지 않았다. 그 친구의 얼굴도 잘 생각나지 않았다. 그 대신 작고 구부정한 뒷모습과 꼬리가 왼쪽으로 꼬부라진 회색빛 제비초리만이 여실하게 떠올랐다. 그가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고삐를 놓친 건 어쩌면 서병식을 만나자마자인지도 몰랐다. 그 친구를 보면서 컬컬하고 헛헛해져서 술집으로 갈 때까지 당뇨병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에게 허용된 1800칼로리의 식단과 그가 복용하고 있는 약이 알코올의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는 술에 대한 공포로부터 그렇게 완전히 해방돼 본 적은 당뇨병 이후 처음이었다. 서병식 때문이었다. 그는 서병식의 모습을 확실하게 떠올릴 수 없을 것을 자신의 기억력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그의 정체가 애매한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친구와 만난 후의 자신의 행적에 대해 체면에 걸린 것처럼 무책임하려 들었다. 바깥이 점점 소란스러워졌다. 그릇 부딪는 소리와 수돗물 소리도 났고 여자와 남자의 목소리가 뒤섞여 들리기도 했다. 그는 어쩌면 그의 방은 여인숙이 아니라 서병식의 집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여러 가구 사는 집에 방 한 칸에 누워있는 것도 같았다. 때마침 도어를 노크하는 소리가 났다. 같지 않게 노크식이나 그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면서 짐짓 노여운 목소리를 냈다. 들어오게나. 문이 방싯이 열리고 쟁반에 보온병과 찻잔을 받쳐든 젊은 여자가 갸웃이 상반신만 안으로 들이밀었다. 커피 드시겠어요? 역시 여관방이었군. 관둬요. 여자가 문을 쾅 닫고 가버리자 그는 벽에 걸린 그의 양복을 꺼내 주머니를 점검했다. 동전 주머니에 있는 1,000원 가까운 동전 외엔 지전은 한 장도 없었다. 3만 원 가량의 비상금을 넣어두는 윗도리 안 주머니 밑에 작은 주머니도 비어 있었다. 용돈까지 다 합해봤댔자 5만 원을 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이 차가 그의 부담이었다면 결코 넉넉한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걸 쓴 생각이 전혀 안 났기 때문에 기분은 개운치 못했다. 여관비를 낼 일도 걱정이었다. 시계도 없고 만년필도 없고 라이터도 없었고 점점 더 기분이 언짢아졌다. 술값이 모자라서 잡히고 온 게 아니면 날치기를 당했음이 분명한데 설마 싶으면서도 서병식밖에 의심이 갈 데가 없었다. 돈만 이번 제일교포 행세를 하고 나타난 국민학교 동창생한테 거액을 사기당한 친구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달래려도 괘씸한 생각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그 친구는 무력이라도 부렸으니까 사기를 당해도 싸지만 제비초리를 보면서 친구의 컬컬하고 헛헛한 속을 헤아린 순수한 마음을 그따위 파렴치한 방법으로 욕보이다니 어떡하든 찾아내서 그 더럽고 늙은 상판을 똑똑히 기억해두리라.
그는 왠지 그의 물건을 돌려받을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도 않았다. 그나저나 여간비가 문제였다. 벌거벗고 갈 수도 없고 양복 외엔 돈 대신 잡히고 갈 만한 건 주민등록증밖에 없는데 그 나이에 점잖은 채통으로 차마 그럴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서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었다. 필름이 끊기도록 마신 깐으론 못 일어날 정도는 아니었고 거울에 비친 모습도 멀쩡했다. 그는 현관으로 나갔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왜 벌써 가시게요? 문간으로 유리창이 난 작은 방에서 나온 주인이 연방 허리를 굽신거리며 말했다. 아닙니다. 집에 전화를 좀 걸려고요. 네, 이리로 들어와 거시죠. 참, 여기가 어디쯤인가요? 오랜만에 과음을 했더니 통 정신이 없어서요. 글쎄, 주머니에 돈도 한 푼 안 남아있지 뭡니까? 집사람한테 여간비를 좀 가져오래야겠어요. 집에 가서 바가지를 긁더라도 아마 한달음에 달려올 겁니다. 그는 필요 이상 긴 말을 하면서 비닐장판이 깔린 문간방으로 들어섰다. 여간비는 진작 계산이 된걸요? 주인이 빙글대며 말했다. 네? 역시 그랬군요. 그 친구가 그러면 그렇지. 몹쓸 사람 같으니라고. 남만 퍼마시게 하고 자긴 멀쩡해가지고. 그래, 그 늙은이 정신이 말똥말똥 하던가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여간비는 그 색시가 새벽에 내고 갔는데요. 그 색시라뇨? 어젯밤에 데리고 들어오셔서 같이 주무신 색시 말이에요. 그럼 내가 색시를 데리고 왔더랬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다니까요. 설마. 저야말로 설마군요. 설마 그렇게까지 생각이 안 나시는지요? 주인이 아까부터 왜 그렇게 빙글대는지 이제 알 것 같았다. 그는 별로 어지럽지도 않은데 어지럼타는 것처럼 골치를 짚으면서 말했다. 잠시 더 쉬었다 가도 되겠죠? 그러면 입시어. 여간비 계산은 12시가 기준이니까요. 그는 부랴부랴 자고 난방으로 돌아왔다. 이부자리는 깔린 채였다. 그는 가슴을 울렁거리며 정사의 흔적을 찾으려고 했으나 허사였다. 기분 나쁜 스폰지 베개 남아 한 개밖에 없었고 뭉툭한 1인용이었다. 깔끔한 계집이라면 정사의 흔적을 안 남기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다 말고 그는 피식 실소를 하고 말았다. 자신이 너무나 헛된 꿈을 꾸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가 사내 구실을 못한 지는 당뇨병이란 진단을 받기 전부터였다. 그러니까 아마 그 병의 실질적인 발병과 더불어 그렇게 됐을 것이다. 식이요법과 인슐린 주사로 혈당을 정상치로 조절하는 건 가능했으나 합병증인 성불능은 한 번도 회복된 적이 없었다. 더구나 당뇨병 이전에도 과음을 하며 성불능이 되던 그였다. 어젯밤에 느닷없이 그게 회복됐을 리가 없었다. 아마 술김에 만용으로 시도를 했더라도 계집에 웃음거리나 됐으리라. 그는 전혀 생각나지 않는 계집이건만 추악하게 주책스러운 노인에 대한 연민으로 많지 않은 화대에서 여간비를 계산하고 나갔을 마음씨만은 지피고도 남았다. 어떻게든 여자까지 하룻밤을 잤다면 가진 돈의 씀씀이는 명백해지는데 시계와 만년필과 라이터가 없어진 건 범인을 하나로 지목할 수 있을 때보다 더욱 찜찜했다. 그 물건들은 다 쓸만한 거였지만 오래 지닌 구닥다리 물건이어서 팔아서 목돈 만들 수 있는 물건은 못 됐다. 그가 기분 나쁜 건 손재가 아니었다. 손수건이나 장갑 하나를 얻다 잃어버리는 일이 없는 그였다. 자기 거라면 털끝 하나도 소홀할 리 없는 몸에 밴 습성이 그가 기억할 수 없는 하룻밤 동안 전혀 딴 성격으로 행세했다고 생각하는 건 여간 기분 나쁜 일이 아니었다. 그가 어렸을 때 일이 생각났다. 그의 이웃에 대대로 점잖게 행세해 이웃의 존경을 받으면서 사는 대갓집이 있었다. 어느 날 그 집에서 점잖지 못한 악다구니 소리와 곡성, 깨부수는 소리가 들리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구경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집은 아무도 모르게 10수년 동안을 친자식을 가두어 놓고 길렀는데
어느 날 그 자식이 꼭꼭 가든 창살을 뚫고 나와 온 집안을 깨부수며 난동을 부린 것이다. 그의 내부에도 갇혀 사는 미친 분신이 있어 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를 뚫고 달아나 하룻밤 제멋대로 횡행했음이 아닐까. 그는 그가 생각나지 않는 시간에 그가 한 짓에 대해 그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여관방을 나가려다 말고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주민등록증은 그대로 있었으나 지퍼가 달린 구석갈피는 비어 있었다. 거긴 300만 원짜리 개인 어음이 들어있을 터였다. 어제 금고에 간수하는 걸 잊어버리고 허둥지둥 서병식을 따라 나선 게 잘못이었다. 무식한 게. 그가 사무실까지 가지고 소일하고 있는 일은 말은 납품업이었지만 돈장사였다. 주로 납품업자들의 어음을 비싼 선이자를 떼고 할인해주고 있었다. 부도가 날 경우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담보물이나 보증인이 든든해야 하는 건 말할 것도 없었고, 그런 일에 한 푼의 실수라도 할 그가 아니어서 돈이 노는 친구는 그에게 억지로 돈을 갖다 맡길 정도였다. 훔쳐간 어음을 은행에 돌릴 바보도 없겠지만 돌려도 떨어지게 할 바보도 없었다. 그러자니 잃어버린 쪽에서 취해야 할 법적 절차가 까다로웠고 그만큼 돈도 들어야 하고 시일도 걸리는 게 그를 짜증나게 했다. 훔쳐간 쪽에서 뒤늦게라도 그걸 알고 돌려주던지, 누가 훔친 것만 알면 이쪽에서 찾아가서 되레 좋은 말로 돌려받는 게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를 배웅하러 나온 주인을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면서 말했다. 저 혹시 나하고 같이 잔 여자가 누군지 알고 계시지 않나요? 천만에요. 우리가 손님 방에 여자를 들여보낸 줄 아시나 본데 우린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요. 주인이 펄쩍 뛰면서 눈을 곱지 않게 떴다. 그는 당황해서 그의 뜻을 대강이라도 밝히려고 했다. 아니, 아닙니다. 결국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여자를 다시 만날 수 없을까 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여자가 손님을 잘 모셨나 보죠? 부럽습니다. 그런 특별한 기술을 가진 애면 잘 봐둘걸. 그런 게 어디 겉으로 나타나야 말이죠. 제대로 거들떠도 안 봐서 통 생각나지 않는데요. 치마 두른 여자라는 것밖에? 주인 남자의 개기름 흐르는 얼굴이 점점 외설스러워지면서 호들갑을 떨었다. 말이 더 길어졌다간 이쪽만 망신스러워질 것 같아 그는 얼른 여관문을 나섰다. 밖은 아주 좁은 골목이었다. 골목을 이루고 있는 집들도 하나같이 작았다. 작은 집들이 하나 걸러 여인수가 아니면 하숙 또는 다방까지였다. 다방이라는 간판이 붙은 집을 기웃거려 봐도 그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다방하곤 얼토당토 않았다. 살림집처럼 생긴 작은 기역자 집을 마당 위까지 비치는 판때기로 덮었는데도 총 면적이 20평이나 될까 말까 했다. 어디서 손님을 받아 차를 파는지 알 수 없었다. 서울에 이런 동네도 있었던가 싶게 평범한 집들이건만 이상하도록 낯설었다. 골목은 꽤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이어서 다 내려오니까 큰 길이 나왔다. 2, 3층 정도의 허술한 건물마다 캬바레, 디스코텍, 맥주홀, 살롱 아니면 경양식, 다방 등의 간판이 붙어 있는 걸로 봐서 유흥가 같았다. 이른 아침의 유흥가는 폐촌처럼 을씨년스럽고 적막했다. 특히 불 꺼진 아침의 내온가는 환락의 잔해인 듯 너절했다. 그는 그 거리가 어딘지 짐작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얻으려고 간판을 열심히 읽으면서 걸었지만 허사였다. 뉴욕, 해운대, 몬테칼로, 명동, 구라파시, 극동, 우주, 너랑 나랑, 도쿄, 태평양. 이런 이름들을 달고 있는 상점들을 보면서 거기가 시내 어디쯤인지는커녕 어느 나라인지조차 헷갈릴 지경이었다. 궁중무술관이라는 간판이 붙은 제법 큰 빌딩에서 유흥가가 꺾이면서 버스가 다니는 한 길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궁중에 따로 무술이 있었던가? 그는 궁중무술관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거리가 어디일까? 라는 의문처럼 해답이 얻어질 것 같지 않았다. 그가 중학교 때
온 식구가 서울로 이사해 처음 자리 잡은 곳이 회화동이었으며 결혼해서 분가한 곳이 명륜동이었고 명륜동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다. 그가 처음에 취직한 직장은 소공동에 있었고 그만두고 친구와 시작한 사업의 사무실은 종로에 있었고 지금의 사무실도 종로였다. 그 역시 피난도 가보고 지방 출장도 안 가본 데 없이 다녀봤지만 통가였을 뿐 생활권은 아니었다. 그는 그 낯선 거리에서 어리둥절하면서 그의 생활권이 얼마나 협소하면서도 배타적이었던가를 돌이켜보고 있었다. 버스가 다니는 한 길까지 나왔는데도 거기가 어딘지 모르긴 마찬가지였다. 버스는 행선지와 통과할 중요한 지점 몇 개를 달고 다닐 뿐 현재 위치를 달고 다니진 않았다. 한 길 건너로 시장이 보였다. 아침장이 제법 활기 있어 보였다. 그는 시장을 향해 길을 건넜다. 길바닥에 나앉은 광주리 장수의 상품 중엔 홍두깨만한 칡뿌리도 있었다. 그는 서울 토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칡뿌리를 보자 아련한 향수를 느꼈다. 마대를 깔고 칡뿌리를 긁기 순서로 늘어놓고 노파는 그가 칡뿌리를 아무리 바라봐도 상대하지 않고 멀거니 허공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노파에게 무슨 말이든지 시키고 싶었다. 할머니, 요새는 칡뿌리도 양식을 하나 보죠? 글쎄요. 이게 여러 가지 병에 좋다는 소리는 들었어. 서양 음식에 친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아니요, 할머니. 서양 음식이 아니라 양식이요. 굴이나 버섯처럼 사람이 일삼아 씨 뿌려서 길러서 소출을 많이 내는 것 말이에요. 아니, 이 양반이 미쳤나? 그러니까 이 칡뿌리가 가짜란 소리 아니요? 나 아직 마수거리도 안 했어. 퇴! 어제 꿈자리가 사납다느니만 오늘 재수 엄 붙었네. 퇴! 아니, 할머니, 그런 게 아니라 칡뿌리가 하도 굵어서. 듣기 싫소. 썩 비켜나지 못해요. 어느새 망령나게 난 생겼구먼.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도 그는 별로 불쾌하지 않아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 자리를 비켜놨다. 여기가 무슨 시장입니까? 그는 장바구니를 들고 나오는 아주머니한테 물었다. 중앙시장 아닙니까? 그럼 황학동이겠군요. 어디가 예? 태평동이라 예. 태평동? 태평로에는 없고 태평동이 어디쯤이더라? 그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다. 정류장 문미처에 택시들이 늘어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같이 경기 넘버를 달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것이 서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저씨! 서울까지 합승하시지 않겠어요? 출근길이 바쁜 듯 초조하게 손목시계를 보며 망설이던 청년이 그에게 물었다.